여기는 그 전에 젊을 때 좀 거리를 많이 와봤고요. 잘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유승희 여기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제 2층, 3층에 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재단 일, 또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젊은 분들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승희 선생님 만나뵀을 때 우리 김태윤 그 생명사랑 운동하시고 있는 이사장님 뵙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태현 이사장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려고 하고 있는 방향, 또 우리 재단에서 이태익 신문 관련해서 제가 거의 한 지금 12년째 한쪽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딱 매치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고발 프로그램,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한쪽으로 좀 경도가 돼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태현 이사장님하고 우리 유승희 선생님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생명사랑 캠페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접점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면 훨씬 이태익 신부님의 어떤 삶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음악을 이렇게 좀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북콘서트다 보니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태익 신부님의 삶을 음미해보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우리는 이태성에 대한 책을 작년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있으면서 책 쓰는 것은 굉장히 숙달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된 정보가 갔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책 쓸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책을 쓰는 이유는 그냥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현장을 쭉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쪽으로 맞춰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김태현 이사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조금 학교와는 다르게 어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북콘서트를 하면서 뭔가 좀 알려야 되겠고, 저는 이제 KBS에 입사를 해서 주로 이제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고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적어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고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대상들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심센 권력을 가진 집단하고 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떤 사명감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러잖아요. 이제 15초짜리, 20초짜리 보면 광고를 하잖아요. CM이라고 그러는데 그 CM을 하는데 15초, 20초짜리를 방송을 하려면은 보통 한 2천만 원씩 한 7시부터 9시 시간대에 되면 2천만 원을 내고 방송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광고를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를 해서 대중들에게 보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이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의 한 60분 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짜리 광고를 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고발을 당하게 되면 거의 패가망신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그 방송을 막으려고 엄청난 압력이 들어요. 뭐 이제 협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로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법적 소송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검찰이나 또 법원에 형사 고소하거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그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뭐냐면 저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방송을 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매몰차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일단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당했어요. 이렇게 방송을 뭔가 유명해지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뭐 정의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방송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해서 그 이제 쭉 싸워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방송국에 있는 저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강제로 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그때는 막 숨이 막 뒤집히는 거죠.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불공정과 말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공무원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방송국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인터넷에서 딱 어떤 부분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삶을 딱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신부님이었어요. 되게 이태혁 신부님인데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삶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인터넷에서 딱 보고 인터넷 들어가고 그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고발을 하면서 싸워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찾으려고 했던, 만지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 막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뭐랄까요? 제가 욕심이 가득한 그런 그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부님의 그 삶이었습니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제가 한 30, 40대 이런 눈을 떴으면 지금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듣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눈에 떴는데 그것이 단순히 혼자만 느낄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살면 굉장히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연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재단 이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조직의 책임자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그 영상 제가 그동안 그 KBS에서 그 저널리스트 활동하는 동안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그런 화면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소리입니까? 예. 이런 분입니다. 어디 갔어요? 때처럼 제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다시 이분들을 고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북한나라에서는 이 정보위원 분들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불질러 처참한 현장으로 변한 베들레헴 시장입니다. 한 30년 동안 주로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제 부당한 권력과의 어떤 싸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소중한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책을 썼는데 원래 책 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재단 이사장을 2020년에 맡고 나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대중들에게 이태ек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나니까 대중들이 그 영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신부님의 어떤 삶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나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하다가 기록으로 남겨내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뭐 단순하게 제가 재미로 쓴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4개 챕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태ek 신부님을 만났던 프로그램 시작했던 과정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신부님이 떠난 이후에 신부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태ek 신부님의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남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추구했던 어떤 정신 이것이 이제 제가 그 한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계속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 결과 그 던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일본은 뭐냐면은 그동안 좀 전에 보셨지만 저는 이제 그 전문 기자를 한 5년 했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위험한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알리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다 이 알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취재한 이야기들을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막 책을 내자 하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공개를 했어요. 왜 공개를 했냐면은 저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이분이 신부님이잖아요. 신부님인데 이것이 이분의 삶이 그 어떤 사제의 삶이 아니고 기독교나 불교 종교를 초월해서 그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초월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발 프로그램과 종군 기자를 하면서 찍었던 그래서 사례들 있잖아요. 이 사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죠. 이것이 아니라 그 신부님을 제가 딱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부님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거의 20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뛰었던 현장에서 봤던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부님을 한 번도 뵈지는 못했지만 또 저는 불교 신자지만 그 신부님이 좀 빨리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뭐랄까요? 신부님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일부에 갖다 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게 막 전쟁터가 나오고 정말 살벌했던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한 삶, 존경받는 삶의 어떤 정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여기 생명사랑 그 캠페인하고 맞물리하지만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 사회를 갈등과 분열,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를 끌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선한 영향이라는 게 박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태수 신부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일이 방탄복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때 기자들 보면 입고 나오는데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베들레헴이라고요. 예수 탄생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팔레스타인 저기 군인들이 이쪽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총격전을 하다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몰고 들어가니까 탱크 같은 거 몰고 들어가니까 그 베들레 예수 탄생 교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총격전이 막 벌어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역사를 봐가지고 찍었는데 이제 제가 입은 옷이 이게 방탄복인데 저 방탄복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제가 딱 방탄복 2번 입고 왔어요. 저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GP 있잖아요. 거기서 철책 들어갈 때 그 근무할 때 입었던 방탄복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군대를 끝나고 나서 사회 나가 처음으로 방탄복을 했는데 이 방탄복이라는 의미는 거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목숨을 걸었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널리스트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인가? 목숨을 왜 걸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태혁 신부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 딱 답된 게 이거였어요. 대단한 신부님이가 아니라 왜 신부님이 그 살벌한 전쟁터를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지? 이 부분에서 신부님을 한 사제의 삶보다 한 인간의 삶으로 계속 해석을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딱 취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기자들이 이제 찍다가 많이 죽어요. 왜 죽냐면 총망에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왜 기자들이 그 목숨을 걸었을까?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제 뭐냐면
네, 이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I feel your pain이라서 뭘까요?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이게 일가로 말하면 공감 능력을 공감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고통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갈등 살벌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막 공격적이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 공감 능력이 거의 공감력 지수가 바닥에. 그 이제 뭐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국가인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공감 능력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고발을 해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해서 그 고발을 한 그 제도, 법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해서 뭔가 수정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지 말고 뭔가 희망을 주자라는 게 프로그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고발을 거의 막 25년씩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3년 내지 4년 되기로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돼요. 왜 발생이 될까요? 뭔가 고발을 하면 국가에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의 영화를 갖다가 딱 대중들한테 갖다 주니까 그냥 그 변화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영화 보면 많이 울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 영화는 뭔가 우리를 반성시켜야 하는 굉장히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려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왜 웃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부끄러움 있는 거예요.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이기심이 많고 욕심을 갖고 살았다는 부끄러움 있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런 지도자가 지금 우리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신부님을 보고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울주와 턴주가 영화가 상영이 된 이후에요. 지금도 얘기하면 울고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님 한 번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였습니다.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공감 능력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을 갖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영화가 이 문제였는데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사 출신이잖아요. 왜 이분 그 인터넷에 수담의 슈바이처 선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슈바이처 박사 아니면 뭐 선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착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왜 전쟁터에 가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의사라는 직업인데 이분이 10남매 중에 9번째로 집이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번째 아들이 의사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라는 직업을 내다 줘버렸잖아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 또 그러한 아들을 받아들인 어머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한 그 이태혁 신부님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교육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고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막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의 삶이 이게 단순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사 출신인데 거기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브라스도 햇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가서 돌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8년 동안 돌봐요. 8년 동안 돌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여기 톤주마을을 가보잖아요. 친구들이 갔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그 쪼만했던 한 12살, 13살 먹었던 코올리기 아이들이 가보니까 막 의사가 됐죠. 의대를 다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대 단장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 거짓말하는지 아냐면 아무리 이 나라가 못 살아도 의대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공부하는 게 셉니다. 그걸 공부 많이 해야 돈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 아이들은 톤즈마을이라는 데는 영화에도 나오고 말했지만 정말 합뛰기도 공부 절절절 많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의대를 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이제 저를 마중 나왔어요. 마중 나와서 보니까 뭐 한 14명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명이 나와 있는데 다 제자라는 거예요. 뭐 키는 저보다 크고 막 1m 한 80,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했지? 그랬더니 신부님처럼 닮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신부님과의 약속,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처음 들었지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아이들 중에,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4명인가가 2010년도에 울주와톤즈를 찍을 때 제가 신부님이 지은 학교를 취재를 갔는데 60명이 들어가는 교실에 한 120명이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왜 너희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랬더니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그랬더니 신부님, 왜 신부님 되려고 해? 그랬더니 신부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족들이 아파서 막 죽어갈 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구나, 나도 닮아야지,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대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신부님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제가 가서 10년 후에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딱 4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나중에 전공을 뭐 하냐? 그랬더니 산부인과 가요? 왜 산부인과 전공? 제가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거기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의사가. 그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배워가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조사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도와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신부님처럼 살려고 한 산부인과 지원했습니다. 너는 왜 소아까지? 신부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스럽던 부분, 치료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모든 것이 이태수 신부님과 이렇게 다 결부가 돼 있어요. 이 제목을 왜 부활이라고 했냐면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내가 느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한 5년 동안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아이들한테 툭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야, 신부님 떠난 이후에 저 한센병 환자마을에 거의 2008년부터 의사가 한 사람도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이 와서 치료를 좀 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때가 뭐였냐면 시험 기간 앞두고 있었어. 그거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갈 거야? 갑자기 이제 이 애들이 돈이 얼마나 없냐면 이 가운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입혀가지고 한센병 환자 마을에 데리고 갔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진료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찍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손마디가 보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얘들은 진료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보니까 뭐냐면 항상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고 집안 얘기 물어보고 개인적인 얘기를 막 물어보면서 어느 정도 웃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가 아픕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진료법이 달라져. 그게 뭐냐면 신부님이 쓰신 글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아픈 사람과 치료해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고귀한 순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환자를 대할 때 보면 항상 웃음을 써야 하잖아요. 그것을 이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막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료가 끝났어요. 아침에
점심도 안 먹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진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에 12년 만에 의사가 왔기 때문에 그 일대에 모든 환자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한센인 마을 말고.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환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12년 만에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당신의 손을 잡고 치료를 해줬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딱 이러더니 신부님이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신부님의 빈자리를 채워서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한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아, 이 부활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부활절에 뭐 예수님 부활한다고 막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카톨릭 신자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또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그 사랑의 부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남수단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그 사랑의 부활들이 많이 퍼져나갔을 때 지금보다는 나아지겠다. 지금 이제 이 생명, 사랑, 문화, 예술, 교육까지 하고 있는 선한 영향을 전파하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그 진료법 조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놀랐던 거 뭐였냐면 재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의사 또 전공의들이 그랬잖아요. 뭘 요구하잖아요. 우리로 이렇게 해달라. 공공의들 만들지 말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이제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올라오냐면 이태석 씨를 달발하는 거냐. 근데 저는 그것이 이게 기뻤던 게 뭐였냐면 뭔가 이 사회가 원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원칙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신분을 보면 놀랬던 게 뭐였냐면은 환자를 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과 영혼이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하루에 혼자서 보는 환자가 3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00명도 우리처럼 뭐 내과 환자가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과, 심지어는 총상 환자, 피부과 이런 종합병원 수준의 환자가 들어왔는데 8년 동안 한 건의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걸 왜 믿냐면요. 여기는 토속 시간이 가능해가지고 외부 의사가 들어와서 사람한테 칼 대면은 칼 댔을 때 신부님이 처음에 무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토속신앙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신부님의 영상을 보니까 그 토속신앙의 맹주 그 사람이 와서 신부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신부님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지금 배 아프다고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한 건의 의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의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의료사가 갖고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면 의료사가 절대 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 신부님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외부에서는 뭐 신부님이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아는 입장에서는 모든 걸 갖다 대면 탁탁탁 맞아들어요. 이분이 이제 남수단을 가는 이유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였습니다. 9을 가진 부자에게는 하나만 주면 열이 되지만 하나를 가진 가난한들에게는 9을 주어야 열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저널리스트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또 기술해주는 이분이 뭐 기자 생각하면 썼겠어요? 본인이 그거 가긴 이유인데 이게 바로 이거였어요. 기자들이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그 기회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공정하게 기회가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불평등하잖아요. 특권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막 몰아가고 뒤에서 뭐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우주마트주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카톨릭 헤럴드라고 해서 100년 전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예요. 이 신문에서 이 전면을 틀어가지고 신문이 영화를 소개했어요. 이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21세기에 살아있는 성인.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이 여자가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때만 해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말로 된 것이 막 그 유튜브에 돌아다닐 때였는데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영국을 쫓아가서 이 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어떻게 쓰냐니까 유튜브에 뭐가 돌아다니는데 그냥 영상만 봐도 뭐가 느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불러다가 통역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 기사를 썼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영국 의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 알통령이라고 해서 그 북한에 유일하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의원이세요. 이분이 이제 생명사랑 운동을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어느 날 이 울트라투 테이프이 북한의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한테 전달이 됐다는 기사가 외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누가 왜 보냈지 해서 보니까 이분이 보낸 거죠. 그래서 저분을 만났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왜 보냈습니까?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딱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슈바이츠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슈바이츠 박사와 이태우 신부님의 삶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다르냐? 슈바이츠 박사는 굉장히 가서 그러니까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지만 독선적이었는데 이 신부님은 그러지가 않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그 테이프를 보냈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느끼라고 해서 테이프를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단순한 영화 같지만 이 영화 속에서 신부님의 어떤 그 삶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 다 공감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에다 테이프를 보냈어요. 왜 이 한국의 신부님의 영화를 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그 종교를 초월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막 빠져든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이제 다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한 군데 쫓아갔어요. 거기가 이제 그리프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요즘 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더십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리더십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 리더십. 우리가 섬기는 정신, 섬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뭐만을 국민을 섬기고 그렇게 제대로만 섬기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것 뿐이죠. 이게 아주 멋진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신부님이 영화를 보고 딱 생각이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정확한 세례라고 하면서 신부님의 삶을 5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부님은 경청하는 리더였다. 경청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귀담아 들어주는 거죠. 이야기 듣기 힘들어요.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보잖아요. 자기 얘기만 아주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을 하지
그냥 듣는 신용만 하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욕심이 없다. 자기 것 다 내려놓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요즘 어떻게 돼요? 내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뭐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한테 2배, 3배 이익을 주는 것인가?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의 삶을 함께 느껴주는 거죠.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태리 신부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불교신자인데 말이야. 내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카톨릭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을 해. 네가 뭔데? 신부의 삶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그 다음에 나를 막 사탄이라고 하던데? 어떤 신부님은 강론에서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웃어요. 왜 너를 공격하니? 그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 신부님을 절대로 영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예수님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한 수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주의자가 거의 10몇 년을 예수님의 삶을 막 말씀을 드리다니. 근데 이제 제가 이 재단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솔직히 우주 같은 데를 만들고 나서 가장 겁이 났던 것은 뭐냐면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신부님 쓰는 글.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대중들은 저 영화를 보고 이태리 신부님을 막 그리워가지고 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된 정보를 해서 대중들이 막 그리워하고 흥분하고 이게 그리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열광하는 부분들이 지속이 됐다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하나가 딱 밝혀지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실이 굉장히 겁이 났어요.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신부님의 삶을 실천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중요한 뭐냐면 신부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세가 아니잖아요. 저는 가정도 있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 뭐 애들 먹여 살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뭔가 확신을 가졌어야 대중들한테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나를 더 믿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재단을 하면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저널리즘 학교라는 운영을 했어요. 기자 PD들에게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학원 가지 말고 그냥 무료로 수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서울을 안 하고 쫙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전라도 막 섬진강 이런 데 있잖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문화적 혜택 받지 못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걔들이 뭐 서울에서 뭐 이름께나 좀 알려진 언론이 내려서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100명씩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안 받았어요. 무료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11주를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수업을 했는데 11주 딱 마지막 날 이제 수업 끝나면서 이제 발표를 하러 갔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저널리즘 수업을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요. 1, 2학년 애들한테. 그런데 선생님이 매주 서울에서 KTX 타고 그 전라도 순천까지 와가지고 또 거기 순천에서 또 버스를 타고 40분을 들어오는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선생님의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애들이 딱 하는 얘기가 발표하는 데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감동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뭐 느꼈냐면
신부님이 톤주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기쁨 때문에 그 열악한 전쟁터에 가서도 항상 얼굴이 밝게 웃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한다는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통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가서 학교를 막 개설했어요.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모아놔라 무조건 가르치겠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 서울에 와서 대학에 저널리즘 학과를 가고 막 이런 해서 제자들이 한 거의 한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태수 시민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이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신부님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갖고 알려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애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애들 쫙 신부님 제자 다 나와봐. 성경도 다 갖고 와.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의대생 그 장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44명 정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생활비라고 돈 받을 테니까 하나만 지켜라고 했어요. 이태혁 신부님의 어떤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44명이 막 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돈이 없는 아이들이 일단 장학금을 주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그게 지금 이제 하나씩 배출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한 대학원도 한 2명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전문의 과정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톤주마을을 꼭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건소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거기서 부려주려고 해라. 월급은 재단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부님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뭐냐면은 그 신부님이 계셨던 그 한센병 환자 마을이 신부님이 떠난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가요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더하죠. 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다가 이 학교는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이제 뭐 그 한센이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한국 분들한테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다 학교를 개설을 해서 알려야 되겠구나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이쪽 마을 사람들한테는 신부님이 떠났지만 신부님의 어떤 그 사랑이 지금 계속 진행형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학교를 막 무조건 개설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얘기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여기가 라이첩 초등학교였는데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하겠다고 이제 이태석 초등학교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의대생들한테 매년 하루에 이제 두 번씩 너희들이 신경 대신에 진료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 뽑아가지고 이제 그 경비를 저희가 다 대고 이 한센병 환자만 진료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실습도 하지만 신부님의 어떤 삶을 애들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한 2년을 가서 막 재단에서 갖다가 막 쏟아 보니까 정성을 좀 사랑을 쏟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언제 죽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소를 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안 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 있으니까 소를 사달라는 거에서 왜 사달라냐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그래서 소를 사줬더니 이 사진을 보내놨어요. 이게 뭔가요? 농사에서 기사했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누구냐면 신부님 제자들이에요. 제가 신부님 제자를 딱 찍어가지고 월급 줄 테니까 네가 신부님 하는 일을 계속 할래 안 할래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옷도 맞춰달라고 옷도 맞춰주고 했는데 이런 가지 들어가가지고 신부님이 하던 일들을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살니까 많이 행복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행복한 게 무슨 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게 행복하고요.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희망을 하는 거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신부님이 우리가 볼 때 이태수 신부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신부님이 왜 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행복해야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신부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뭔가 제대로 성장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뻤던 부분을 이것이 이제 이 행복의 조건이었던 거죠. 자, 행복이 왜 중요한 거?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눔의 사례라는 얘기가 그냥 듣기는 좋은 얘기가 좀 힘들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거죠. 왜 제가 고발 프로그램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 압박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회사에서 막 로비가 들어오면은 저 가만히 안 둬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싸웠나 그 이유를 몰랐다가 이 신부님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죠. 뭐입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전쟁터에 간 이유가 뭐지? 왜 목숨을 걸어서 전쟁터에 뛰어들어갔지? 그리고 뭐냐면 제가 들어갔을 때 저를 보고 저를 보고 막 그 답답한 것을 막 토해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다 토해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웃습니다. 하나님. 저 웃음의 의미가 뭐지? 갑자기 왜 날 보고 웃지? 보니까 답답함을 답답함.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였구나. 왜? 누군가에게 삶에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봉사라는 것은 결론 말씀드리면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게 뭔가요? 자존감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셨던 그 성경사는 분야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또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뭐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김태희 이사장님이나 우리 유승희 선생님이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하여튼 이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인이라는 뭔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할 신부들이 못하잖아요. 자기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뭔가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회의 굉장히 뭐랄까요 희망을 주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 우리 이제 최윤희 교수님, 저희 이분을 한국에 모셔가지고 이제 그러한 스웨덴처럼 우리 택시분들 같은 서번트리 대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오셨다가 이제 오늘 이제 스웨덴 다시 돌아갔어요. 네. 오신 김에 인사. 네. 네. 저는 이거 보러 온 사람 아니고요. 저는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최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강의한 지 이제 35년 됐고요. 살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 들은 내용들을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스웨덴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를 좀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거기서 강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직접 한번 스웨덴에 데려가서 직접 한번 총리를 해보신 분들이나 혹은 장관을 해보신 분들이나 또 당 대표를 해보신 분들이 그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우리 정치를 꿈꾸는 분들 한번 만나서 직접 한번 꿈을 꾸는 그런 꿀 수 있는, 나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들 한번 직접 한번 대화하면서 직접 한번 정치를 전시해서 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같이 한번 해보고자 오늘 이번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